15세기 후반의 조선은 아직 유교적 엄격함보다는 왕실의 혈통 보존과 번영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많은 후궁을 두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왕실의 안정과 계승을 위한 필수적 의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성종처럼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궁궐 안의 깊은 침묵 속에서 성종은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인수대비 한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그는 학문에 정진하며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인수대비는 1437년경 태어나 오랜 세월 궁중의 풍파를 겪어온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되 동시에 왕실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성종의 주변에는 늘 유력한 신하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명회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1415년에 태어난 한명회는 성종보다 42세나 위에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명회의 영향 아래 성종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동시에 왕실 번영을 위한 현실적 감각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성종 앞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는 문화적 군주이자 동시에 왕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 지도자였습니다. 궁궐의 고요한 밤이 깊어갈 때마다 성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중적 운명을 깊이 사색했습니다. 개인적 행복과 왕실의 의무,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종의 성격은 온화하면서도 전결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하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깊은 애정을 품을 줄 아는 감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품은 훗날 그가 수많은 여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후궁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각각의 여인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것입니다. 왕실의 하루는 엄격한 의례와 학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조회, 신하들과의 정무논의, 경전 공부와 시문 창작까지 성종의 일과는 분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종은 늘 따뜻한 인간적 온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 특히 궁녀들과 후궁들에게 자상한 관심을 보였고 이것이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궁궐 안의 여인들 사이에서 성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남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깊이 있는 대화, 세심한 배려는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소양은 지적인 여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종은 단순히 권력의 화신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여인들과 인연을 맺게 될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 그리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16남 12녀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아직 미래의 일이었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의 씨앗은 성종이라는 한 인간의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성품 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의 삶에서 첫 번째 큰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찾아왔습니다. 1474년 4월 봄꽃이 궁궐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그 시절 공해왕후 한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19세의 꽃다운 나이였고 성종과 결혼한 지도 채에 몇 해가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공해왕후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왕비가 함께 꾸려가던 궁중 생활에 갑작스럽게 어둠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해왕후가 후사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갈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왕비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조선 왕실은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성종의 어머니이자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인수대비 한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인 성종이 혼자 남겨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도 후사를 위해서도 성종에게는 새로운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종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후궁들이 궁궐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기견의 딸 윤씨가 수기로 입궁했습니다. 이 윤씨는 훗날 성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되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후궁들의 입궁은 조선 왕실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후사를 확보하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여러 가문의 딸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성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통적 관행이 유독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해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킨 측면도 있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생활의 리듬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가문 출신의 여인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들 각자는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은밀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성종 역시 이러한 복잡한 궁중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숙의 홍씨의 입궁이었습니다. 홍씨는 훗날 성종의 후궁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게 될 여인으로 칠남삼녀라는 놀라운 수의 자녀를 성종과의 사이에서 두게 됩니다. 이는 성종이 얼마나 활발한 궁중 생활을 영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후궁들의 입궁 과정에서 성종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록들은 성종이 단순히 왕으로서의 권위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품으로 후궁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종이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부인을 둔 왕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궁궐의 일상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후궁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왕의 부름을 기다리고 성종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복잡하지만 풍요로운 궁중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조선 왕실의 번영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종 개인의 건강과 수명에는 서서히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해왕후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성종의 인생 전체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명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러 명의 후궁들과의 복잡한 관계로 메워지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성종이 겪게 될 수많은 파란만장한 사건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궁궐은 이제 여러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성종의 삶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채로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후궁들 사이에서도 성종의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473년 3월 윤기견의 딸 윤씨가 수기로 궁계에 들어온 순간부터 궁궐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후궁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렬하고 때로는 격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는 성격으로 성종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1476년 8월 9일 성종은 마침내 윤 씨를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성종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윤 씨가 지닌 독특한 매력과 강인한 성격이 젊은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왕비로 책봉된 지 불과 8개월 만인 1476년 11월 7일 훗날 연산군이 될 윤기 태어났습니다. 궁궐은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성종은 윤 씨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윤 씨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성격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는 궁중의 엄격한 예법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1477년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 씨가 비상, 즉 독약을 몰래 숨겨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궁중 대신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윤 씨는 왕비에서 빈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성종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이 사건은 윤 씨와 성종의 관계에 첫 번째 금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약 사건 이후에도 윤 씨의 격정적인 성격은 계속해서 궁궐의 평온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후궁들과의 관계에서도 질투와 경쟁심을 드러내곤 했고 성종에게도 때로는 거침없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궁중의 여러 신하들은 윤 씨의 행동을 우려하며 성종에게 조심스럽게 간언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랑에 빠진 성종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479년 6월 궁궐 역사상 유례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성종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인 분노로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입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조선 왕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궁궐 전체를 경악시켰고 더 이상 윤 씨를 왕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조정 전체에서 들려왔습니다. 성종 역시 깊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윤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폐비되어 궁을 떠나 사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왕비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이 났고 그녀는 아들 윤과 떨어져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종 역시 윤 씨를 내친 후 깊은 후회와 그리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창덕궁의 조용한 침전에서 윤 씨와의 격정적이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폐비가 된 윤 씨는 사저에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성종에 대한 복잡한 감정뿐이었습니다. 궁궐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렸고 매일매일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종 역시 윤 씨 없는 궁궐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다른 후궁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윤 씨가 남긴 강렬한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른 1482년 8월 16일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좌부승지 이세좌가 사약을 들고 윤 씨의 사저로 향했습니다. 폐비 윤 씨는 27세의 나이로 이승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종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죄책감은 성종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성종은 이 일로 인한 후회와 고통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0년간 이 문제를 공론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훈까지 남겼습니다. 윤 씨와의 격렬했던 사랑과 비극적인 이별은 성종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경험한 이 강렬한 사랑의 상처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패비 윤 씨와의 아픈 이별 후 성종의 삶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숙의 홍 씨였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후궁들과 달리 홍 씨는 놀라운 출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의 깊은 곳에서 홍 씨는 조용히 성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패비 윤 씨와의 격렬했던 사랑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홍 씨와 성종 사이에는 안정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두 사람의 만남은 평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홍 씨는 하나둘씩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궁궐에는 기쁨이 감돌았습니다. 성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윤 씨와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홍 씨의 출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가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궁궐의 처소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모들과 궁녀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왕실의 혈통이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궁 밖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성종은 이러한 상황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실의 대를 이을 많은 자녀들이 생긴 것에 기뻤습니다. 조선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풍성한 후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는 결국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총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종의 후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홍 씨를 가리켜 조용히 다산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성종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왕성했던 기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약간의 피로감, 오후가 되면 찾아오는 나른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성종은 12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해왕 후 패비 윤 씨, 정현왕후라는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어이들이 성종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증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의 바쁜 일정과 정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들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성종은 때때로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겨졌지만 기침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정무를 보고 난 후에는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궁궐의 촛불 아래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성종의 얼굴에는 점점 지친 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숙의 홍 씨는 이러한 성종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성종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후궁의 신분으로는 왕의 건강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의 곁에서 보살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왕실의 번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종은 총 16명의 아들과 12명의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왕자와 공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실의 번성 뒤에는 성종 개인의 희생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많은 자녀들을 돌보며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그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 자리를 피로와 무력감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은 성종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무는 계속되어야 했고 왕실의 대는 이어져야 했습니다. 성종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갔고 성종의 건강에는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계 홍씨와 함께 이룬 왕실의 번성이 역설적으로 그의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좌는 영광스러웠지만 그 영광의 무게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1782년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한 여인의 운명이 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폐비로 내처진 지 3년째를 맞이한 윤 씨는 사저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며 지난 날의 영화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의 몸에는 이제 화려한 골룡포 대신 소박한 민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종의 마음속에는 윤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교차하고 사랑과 증오가 뒤엉키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상을 숨겨둔 사건과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동시에 그녀와 함께했던 달콤했던 순간들도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라는 아들을 통해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사실이 성종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궁중의 신하들은 패비 윤 씨의 처리 문제를 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수대비 한씨 또한 며느리의 문제로 인해 왕실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궁궐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고 모든 이들이 임금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좌부승지 이세좌가 사약이 담긴 잔을 들고 윤 씨가 머물고 있던 사저로 향했습니다. 한때 궁궐의 주인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법도 앞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과거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27의 나이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아마도 어린 연산군에 대한 걱정과 성종에 대한 원망, 그리고 왕비로서 누렸던 짧은 영화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조선의 왕비였던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성종에게 윤 씨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명 그 자신이 내린 결정이었지만 막상 그 결과를 마주하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인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성종에게 남긴 죄책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윤 씨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것에 시달렸고 낮에도 문득문득 그녀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연산군을 바라볼 때면
그 아이의 눈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고 이는 그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성종은 이 문제로 인해 100년간 공론하지 말라는 유훈까지 남길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들었습니다. 궁궐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성종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후궁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과 같은 자연스러움을 찾기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자신이 내린 결정들에 대한 의심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왕권의 무게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성종은 점점 더 고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윤 씨의 죽음은 성종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트레스와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는 자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과도한 정사로 인해 약해져 있던 그의 체력은 이런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패비 윤 씨의 비극적 최후는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성종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가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패비 윤 씨의 죽음 이후 성종의 몸은 마치 방파제가 무너진 해안가처럼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체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몸의 신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것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여겨졌던 이 기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때로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궁중의 어이들은 이를 폐결핵의 징조로 진단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직 결핵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한 정사가 몸의 정기를 소모시켜 이런 병을 불러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성종의 경우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을 두고 28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자신의 생명력을 너무나 많이 소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후궁들과의 만남은 그의 폐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갔고 결국 결핵균이 침투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폐결핵과 함께 찾아온 천식은 성종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궁궐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은 그의 체력을 더욱 소모시켰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고 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게 후궁들을 만나러 다니던 그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두통 또한 성종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패비윤 씨의 죽음 이후 더욱 심해진 이 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정도를 넘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때로는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궁중의 어이들은 이를 기어증의 일종으로 진단했습니다. 과도한 정사로 인해 신장의 전기가 고갈되면서 머리로 올라가야 할 기운이 부족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종의 몸 곳곳에는 등창과 각종 피부 종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등 부분에 생긴 큰 종기는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 등창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기에서 나오는 고름과 피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는 일이 잦았고 이는 그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으로서 위엄을 자랑했던 그의 몸은 이제 곳곳이 부어오르고 짓무르며 쇠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증이라 불리는 소화기 장애도 성종을 괴롭혔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자주 설사를 했고 때로는 심한 복통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화기 문제는 영양 흡수를 방해해 그의 체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한때 풍성했던 수라상 앞에서도 이제는 몇 숟가락 뜨기조차 힘들어했고 이는 그의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은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폐결핵과 천식으로 인한 호흡 곤란은 체력을 소모시켰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피부 질환과 소화기 장애를 악화시켰습니다. 두통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이는 다시 다른 모든 증상들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등창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그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궁중의 어이들은 다양한 처방을 시도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인삼과 각종 한약재를 우려낸 탕약들이 끊임없이 준비되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소모된 그의 생명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정사를 멈추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웠지만 성종은 여전히 후궁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종의 몸은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3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노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 왕실의 번영을 상징했던 그의 왕성한 생명력은 이제 각종 질병의 무게에 눌려 조금씩 사그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창덕궁의 대조전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몸은 이제 걷기조차 힘들어져 침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폐결핵과 천식으로 인한 기침 소리가 깊은 밤중에도 궁궐의 정적을 깨뜨렸고 등창과 피부 종기로 인한 고통은 그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궁중 의관들은 온갖 약재를 동원해 성종의 병세를 돌보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몸은 오랜 세월 축적된 피로와 질병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기허증으로 인한 극심한 무력감과 서증으로 인한 열기는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두통은 마치 머리를 쪼개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종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457년 늦어름에 태어나 38년간 살아온 그의 인생에는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 그리고 28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왕성했던 생명력과 정열이 지금은 모두 쇠약한 몸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495년 1월로 접어들면서 성종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폐병으로 인한 호흡 곤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각종 합병증들이 그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신하들과 후궁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침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연산군 윤근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1476년에 태어나 이제 18세가 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야 할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패비 윤 씨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월 중순을 지나면서 성종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괴롭혀온 질병들이 마침내 그의 생명력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의 침상에서 그는 자신의 생을 정리하며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495년 1월 20일 깊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궁궐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성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왕조 최고의 다산왕이었던 그의 심장이 멈춘 순간 창덕궁에는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종의 죽음 소식은 곧 조선 전역에 전해졌고 백성들은 젊은 임금의 갑작스러운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그가 남긴 16남 12녀의 자녀들과 수많은 후궁들 그리고 조선 왕실의 번성은 그의 왕성했던 생명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이끈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장례 의식이 치러진 후 성종은 정현왕후와 함께 선릉에 안장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자리한 그의 능은 조선 최고의 바람둥이 왕이었던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한때 12명의 부인을 두고 28명의 자녀를 낳았던 그 왕성한 정열은 이제 차가운 땅 아래에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습니다. 성종이 죽기 전 남긴 유훈 중에는 패비 윤 씨의 문제를 100년간 공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생전에 얼마나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정사와 복잡한 후궁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 악화는 조선 왕조사에서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종의 일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다산왕이자 바람둥이 왕으로 기억되는 그의 삶은 왕성한 생명력의 찬란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일은 죽음의 비극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선릉에서 정현왕후와 나란히 잠들어 있는 성종의 영혼은 이제 모든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